행정사상가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 두 문자를 연결시켰어요. 혜연이 제자는 메다와 쟁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혜연이 제자는 메다와 쟁민. 해밀턴은 연방주의자예요. 연방주의자라고 한다면 중앙 집권, 지방 분권. 중앙 집권입니다. 그래서 분권제를 강조한다. 거리가 있죠. 두 번째 메디슨이 나왔는데 메디슨은 다원주의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익집단을 중요시했고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이익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타협 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 그 다음에 3번에 제퍼슨이 나왔는데 제퍼슨 자유주의죠? 그러면 자유주의 입장은 중앙 집권, 지방 분권. 지방 분권이에요. 그래서 연방정부의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 집권주의를 주장했다는데 1번하고 3번은 거꾸로 표현해놨어요. 1번은 제퍼슨이고 3번은 해밀턴입니다. 각각. 4번 1선은 정치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라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다는 인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잭슨은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잭슨 하면 뭘 생각해야 돼? 역관제죠. 역관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7번에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표현한다면 2번이 돼야죠. 메디슨 다원주의. 오케이? 메디슨 다원주의. 여기 보면 행정학의 다양한 이론하고 접근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것은 19세기 말에 등장하는 것인데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자, 과학적 관리론 반발로 등장하는 건 뭐야?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이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은 보통 초기에 행정학이 성립되고 발전되는데 이제 기했던 경영학의 이론들이에요. 이 두 가지로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40년대에 이 두 이론을 비판하며 등장하는 것이 행태론이죠. 행태론 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요? 사이먼이에요. 행태론. 그리고 이제 행태론이 쭉 전개되다가 1960년대 후반에 오면 후기 행태론이 등장합니다. 후기 행태론은 뭐뭐 있나요? 신행정론 하나하고 현상학 있죠? 신행정론하고 현상학. 현상학은 신행정론의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1970년대는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1980년대는 신제도론. 공공선택론하고 신제도론.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이후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는 이론들이 있죠? 1980년대 등장하는 이론이 뭐예요? 신공공관리론. 정부 실패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으로. 이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등장하는 것이 1990년대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또 하나 있죠.
탈신공공관리론. 탈신공공관리론. 근데 신공공서비스론하고 탈신공공관리론은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뉴 거버넌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1950년대에는 신생 독립국가들, (1950년대) 신생 독립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론 등장하죠. 두 번째는 체제론, 비교행정. 이게 1950년대 등장하는 것들이고 1960년대 들어오면 발전행정 전개됩니다. 1950년대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 60년대는 발전행정. 여러분들 생태론하고 체제론, 비교행정은 행정을 종속변수로 보고 환경에 대한, 여기는 발전행정에서는 행정을 환경에 대한 독립변수로 본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면서 더 내용 정리합시다. 자, 28번 보세요. 자, 28번 보니까 행태론의 접근 방법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번, 논리 실증주의를 강조했던 사이먼 이후에 행정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다. 그 다음에 4번,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시험 문제 풀 때 그런 거죠. 자, 28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문제를 읽어요. 근데 4번 딱 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4번은 정답이죠? 네. 그럼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사회적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이거 후기 행태론에서 나오는 거잖아. 응? 물론 이제 지금은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니까 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겠죠, 내가. 그렇지만 문제 풀 때는 너무나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막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를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이 확실한 게 있으면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응? 자, 1번 볼까요? 행태주의는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행정학에서도 그렇고 경영학도 그렇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심리학도 그렇고 사회과학에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연구가 얼마든지 통합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연구된 거 또는 심리학에서 연구된 거 다 행정학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행정학이나 교육학에서 연구된 부분들을 사회학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2번,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논리 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 이후에 행정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던 것이 바로 행태론이다. 논리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연구 대상은 가치와 사실로 구분한다. 오케이? 가치와 사실로. 그러면 행태론에서는 주로 연구되는 부분은 가치와 사실. 어느 부분이에요? 사실에 중점을 두는 거죠. 여기는 사실에 중점을 두는 거야. 후기 행태론은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죠? 여기는 가치 지향적이야. 그럼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뭐였어? 신행정론에 추구했던 가치가? 응?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뭐였어요? 사회적 형평성이었잖아. 가치 지향. 오케이? 여기는 사실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과학성하고 기술성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이건 사이언스고 과학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술성은 아트라고 표현해요. 과학성하고 기술성. 기술성은 다른 말로 처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태론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요것을. 후기 행태론은 기술성을 이렇게. 응?
여기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여기는 가치에 중점을 둔다. 오케이? 갈까요? 자, 28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29번. 리그스의 프림적 모형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프림적 모형, 그 다음에 여기 생태론에서 나왔던 거죠? 생태론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입니다. 1번,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설명을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2번, 프림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그 중간에 있는 농업사회,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과도기적 사회가 바로 프림적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과학시나 이런 데 가면 프리즘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빛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굴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빛이 분산되어 나가잖아. 그걸 인용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업사회는 이런 모습이고 산업사회는 이런 모습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농업사회는 기능이 융합되어 있는 융합사회다. 산업사회는 어때요? 분화사회의 모습이고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프림적 모델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중간 단계 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그래서 프림적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번 프림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 혼합성을 들 수 있다. 형식주의, 그 다음에 정실주의, 그 다음에 이질 혼합성. 형식주의는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정실주의라고 하는 이런 특징은 확연, 지연 이런 게 개입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질 혼합성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프림적 사회의 특징들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또 뭐 1990년대도 뭐 이런 모습들이었다고 2000년대 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4번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 살라 모델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프림적 사회의 모형을 사랑방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안방, 이건 건너방, 이건 중간에 있는 사랑방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랑방 모형은 바로 프림적 사회의 모습과 같은,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의 그러한 모형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사랑방 모형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사회의 지배적인 행정 모형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의 지배적인 행정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방 모형이. 그래서 29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의 분화성 어디에서 나타날까? 농업사회, 프림적 사회, 산업사회.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기는 고도의 융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융합사회고. 자, 29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30번.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인 생태론의 접근 방법의 특징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생태론의 접근 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한 것은 1947년도 가우스, 또 리그스 이런 인물들이 이제 도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행정학에서 생태론의 가장 큰 의의는 뭘까? 행정학의 입장에서 볼 때 생태론의 가장 큰 의의 그러면 이때부터 개방체제의 관점이에요. 행정을 연구할 때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행정현상을 자연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이때부터 3번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생태론은 이 행정체제가 있으면 이 행정체제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표, 방향이 뭐냐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생태론에서는 이게 이제 한계죠.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표, 방향 이런 부분들은 제시가 되지 못했다. 단지 행정체제 또는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서 환경과 연결시켜서 연구했다는 그런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4번.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응?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적합한 그런 제도나 또는 행정의 여건들이 각기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미국의 군정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제가 도입되죠. 근데 그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때 그게 과연 대통령제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이후에 군사 정권이 등장했는데 대통령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한 거죠. 그건 동남아시아 국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도 그렇고. 어? 그건 왜냐? 미국에서 잘 발달되고 있는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특성이라는 것은 언론이랄지 또는 의회랄지 또는 국민들의 의식 이런 환경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잘 발달된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시킨들 195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던 거죠. 환경적인 여건이. 오케이? 그래서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응? 그래서 행정이나 정치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정치 또는 행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런 여건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행정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30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0번에서. 자, 31번 봅시다.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해당하는가. 자, 박스에서 보니까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사회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인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인 무력감에 대한 반성. 두 번째, 적실성, 참여, 시민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신행정론이잖아요. 응? 세 번째,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하게 된다. 오케이? 정책 지향적. 정책 지향적이면서 가치 지향적이라고 표현했어. 오케이? 내가 두 문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적이 탈출해가지고 반정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응? 고가 뭐야? 고객지향입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고객지향. 적은 뭐예요? 적실성에 관한 거예요. 적실성. 그 다음에 탈관료제 또는 탈계층제. 탈관료제, 탈계층제. 반실증주의. 반실증주의. 그 다음에 정은 정책지향. 정책지향. 그 다음에 시민참여. 시민참여.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학의 특징들이에요. 자, 31번은 1번이고 32번. 현상학의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현상학은 신행정론의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 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걸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행정현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 사고, 언어, 개념으로 구성된다. 이게 구성주의란 말이야. 2번, 행정현상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상호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행정현상 또 사회현상이 이루어진다. 3번, 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고 행상을 개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한다? 이건 행태론에서 나오는 거잖아. 행태론에서는 논리실증주를 전제로 했잖아요. 논리실증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치와 행정연구 대상을 가치와 사실로 구분하고 주로 어디에 중점을 뒀어? 사실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가치 문제는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사실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행태론. 4번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 정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현상학의 연구에서는. 그렇다면 행태론, 현상학 두 가지가 있는데 행태론하고 현상학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현상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태론 현상학.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여기죠. 왜냐하면 논리 실증주의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내가 얘기한 실증적인 연구를 얘기하는 거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오케이? 그건 실증적 연구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행태론에서 나타난 거야. 행태론에서. 행태론의 연구 대상이 뭐냐? 행태야. 행동과 태도. 여러분들 행동과 태도는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동과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합해서 행태라고 한단 말이야. 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보수적이다, 진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행태란 말이에요. 현상학에서 연구 주제는 행위예요. 행위. 행위란 이런 표현입니다. 의도를 지닌 행동 그런 말이에요. 의도를 지닌 행동.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의도나 동기가 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출산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이죠. 2046년인가? 정확한 시점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때가 뭐 노인이 뭐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절반이래요.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리고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해지는 거지. 그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동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해결책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실증적 연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 현상학에서는 해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케이?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해석적 연구. 해석적 연구니까 반실증주의. 오케이? 여기는 반실증주의예요. 그래서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현상학에서의 연구의 초점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32번 다시 돌아와서 현상학의 행정연구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죠? 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 언어, 개념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두 번째, 행정연구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현상이나 행정현상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 행정연구에서의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고 현상을 객체적으로 파악한다. 틀렸죠? 이건 행태론에서 나오는 연구야. 가치와 사실을 구별해서 주로 연구 대상을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 오케이? 그다음 4번.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괄호 안에 묶어두기. 사회현상에 대해서 괄호 안에 묶어두기. 그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현상학적 판단 정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32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자, 33번. 공공선택론의 설명에서 옳은 거. 여러분들, 공공선택론의 특징은요, 공공선택론의 특징은 두 문자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개경연합,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개경연합.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이에요. 그죠? 걔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경은 좀 전에 얘기했어.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그랬지? 거기에다가 경쟁을 도입한다. 이것도 같이 챙겨. 경제학적 관점이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응? 연은 뭐야? 연역적인 조건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특징이야.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 다음에 경제학적 관점 이론이면서 경쟁의 유도를 주장한다. 그 다음에 연역적인 조건이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의 시각에서는요, 관료도 공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관료들도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니스카넨이 표현하는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 그런 내용들처럼. 자, 그렇다면 33번에서 공공선택론의 설명으로서 옳은 거 1번,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한다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종시로 이사한다. 그건 세종시를 더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선택해서 이사하는 거잖아. 응? 티브 가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직권적이면서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 관료자가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직권적이면서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 관료제, 이게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이건 직권적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결정이 이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권한들을 좀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민 요구에 이렇게 부응할 수 있게끔 여기에 권한을 좀 부여하자.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게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3번,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가운데는 뷰캐넌하고 오스트롬, 그 다음에 니스카넨 등이 있다. 처음에 이걸 주장했던 게 이제 뷰캐넌하고 털록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선택이론을 확대시켜서 발전시켰던 게 오스트롬이에요. 또 그 예 가운데 하나는 아까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니스카넨의 관료예산 극대화 가설. 4번,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 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하는데,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관료, 정치인, 그 다음에 이익집단의 구성원들, 시민들, 이렇게 개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정치인들은 어때요? 정치인들의 최고 목표는 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득표를 극대화한다.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다들 모두 이런 관점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했던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분석의 기초 단위는 공공조직이 아니라 뭐야? 개인이에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33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몇 번? 3번이 정답이에요. 공공선택론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에 출제되는 걸 보면요, 강론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티브 가설 같은 것도 그렇고, 관청 형성론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공공선택론의 각각의 강론 파트에 해당되거든요.
자, 34번 봅시다. TV에 반로하는 투표화살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2번.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3번. 지방자치단체 주된 재원은 지방소비세가 돼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원은 재산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재산세가. 그래야 비슷한 소득 수준이랄지 재산 여건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산세를 기준으로 할 때. 응? 4번. 지역재정 프로그램 혜택은 그 지역 주민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A라는 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생산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 B라는 자치단체도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규모 경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외부 효과나 규모 경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 3, 4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는 거죠. TV 가설의 특징들을 두 문자 한 겁니다. 에? 이건 뭐예요, 와는? 에? 자치단체의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에? 그래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자치단체로 이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정보 파악.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규모 경제가 나타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재산세를 전제로 해야겠죠? 그리고 외부 요구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TV 가설의 특징들이야. 에? 완자, 규, 다 제외. 이렇게. 응? 34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35번. 신제도주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비공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2번.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을 지지한다. 첫 번째 구제도가 있습니다. 구제도에 반발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행태론이잖아. 구제도에 반발로서.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한 제도, 이게 구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추첨으로 연구하겠지. 여기서는 그죠?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행태론인데 행태론은 여기 사회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굳이 여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인간의 행태라는 것을 초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구의 초점을. 인간의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할 게 아니라. 행태론의 시각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사회 제도나 사회 법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할 게 아니라 인간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어때요? 각기 다르죠? 또 정책 시행도 각기 다릅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 각 나라의 제도가 다르니까 바로 저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각 나라들의 대응 방식이 각기 다르죠? 그리고 또 각 사회에 있어 어떤 문화 또는 그 사회의 관습, 제도 이런 여건들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이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근데 원래 여러분들 행태론의 입장에서는 이 행태의 규칙성, 행태는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 행태의 규칙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행태론에서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행태론의 시각에서 그러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어? 똑같은 상황에서 왜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각기 다른 거. 이런 건 전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신제도예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 행태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 전개 과정이 각기 다르죠? 그러니까 형성되는 제도도 어때요? 각기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달리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응하는 방식들이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는 얘기야. 응?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은 바로 신제도의 특징인 것이죠. 신제도는 자, 여기는 제도의 추점을 두고 여기는 인간의 추점을 뒀다면 신제도는 제도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도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연결하고 있다. 신제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신제도에서 말하는 제도는요,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공적인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제도는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 그럼 제도는 독립변수야, 종속변수야? 종속변수죠. 반면에 이 형성된 제도는 그 사회 구성원의 행위의 준거 규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제도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는 종속변수이면서 독립변수다. 또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신제도에서는. 응? 그래서 35번 문제에서 신제도의 설명을 써 옳은 것 그런다면 비공적인 제도와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된다. 여기 보세요.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공적인 것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행태론에 반발을 하면서 등장하는 겁니다. 신제도는. 응? 세 번째, 역사적 신제도는 분석 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신제도의 유형은 세 가지 나옵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오케이? 경제학의 관점이라고 그랬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학.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학의 관점으로 각각. 응?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 합계연 외공. 기억나십니까? 합계연 외공. 걔는 뭐야? 어? 방법론적 개체주의.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지. 여기는 연역적인 접근이죠? 여기는 이쪽은 균합적인 접근이에요. 여기는 외생적 선호라고 표현했지?
여기는 내생적 선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식 구조를, 공식 제도를 초점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혼동하면 안 돼. 역사적 신제도주의도 공식 제도입니다.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뭐예요? 비공식 제도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키워드는 균형점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균형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성. 그 다음에 지속성. 경로 의존성하고 지속성.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정당성하고 또 하나는 동형화. 응? 오케이? 이렇게 비교해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3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 수준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아니라 방법론적 전체주의야 돼. 4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고 있다. 여러분들 역사적 우연성이랄지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지. 그치? 네. 자, 35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인데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어? 자, 36번 봅시다. 신제도주의의 유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중범위 수준의 제도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범위 수준의 제도 분석은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제도의 동형성은 어디에서 나와야겠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경로 의존성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2번 거래비용의 관점은 경제학의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지. 제도, 조직을 어떻게 만들면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거니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맞잖아. 경로 의존성,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그 다음에 제도의 동형성,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2번이 이렇게 연결됐잖아. 오케이? 2번이 3번 전략적인 상호작용. 전략적인 상호작용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예요. 제도란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 말이야. 중범위 수준의 제도 분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역사적 신제도주의. 거래비용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4번 경로 의존성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전략적인 상호작용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예요. 그 다음에 중범위 수준의 제도 분석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입장이고 자 36번에서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7번 역사적 신제도주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 대상이다. 여러분들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이러한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 대상 구제도입니다. 아셨어요? 구제도예요. 2번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예컨대 우리나라 행정기관들 각 나라마다 행정기관의 특성이 다르죠? 그 의회를 보면 우리나라는 단원제입니까? 양원제입니까? 어? 단원제야. 근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보면 양원제의 형태들이 많죠. 그 다음에 대통령제의 형태에 있어서도 대통령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간선으로 뽑는 그런 대통령 간선제가 있고 임기도 각기 다르고 이런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그러한 제도의 특성들을 연구하고 공통점,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구제도의 특성인 겁니다. 2번 제도를 이해하는 데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사의 신제도주의는 3번 제도가 형성이 되면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 다음에 4번 제도란 공적인 법 규범만이 아니라 비공적인 절차, 관리, 관습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 신제도주의는 공적인 것과 비공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응? 물론 신제도가 전체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지만 특히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이런 특성이 강해요. 자, 37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자, 38번
사회학적인 제도주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 선택되는 게 아니라 사회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태성이란 한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 문화가 있겠죠.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서 제도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도는 자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런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태아야, 태아. 바로 이렇게 이루듯 배태성이라는 것은 아이를 임신한, 그러니까 태아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꼭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곧 사회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 문화, 또 사회 여건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서 그 사회 제도가 형성된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태성.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 선택되는 게 아니라 사회 관계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행위의 결과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2번.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것은 합리적 선택신 제도주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은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것은 합리적 선택신 제도주의. 여러분들 규범적 동형화라는 표현 나왔지? 규범적 동형화. 이건 전문가 집단의 전문화 과정을 통한 동형화. 전문가 집단의 전문화 과정을 통한 동형화. 이 규범적 동형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참고만. 규범적 동형화. 그 외에 또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3번에 보면 정부의 규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오염 방지 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에 해당된다. 이건 정부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강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4번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와 같이 동형화를 통해서 제도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형화의 세 가지 유형인데 2번은 잘못된 표현이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39번 문제부터 정리해 봅시다.